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시즌2 21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네. 선글라스를 벗고 안경으로 다시 태어나지 갈아탔죠? 않았어요. 네, 반응이 매우 좋더라고요. 네, 다들 칭찬 일색이던데요. 네. 유튜브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아니 바랄게요. 그럴 것 같으면 네. 그 전에 안경 계속 쓰고 있을 때는 그렇게 뭐 눈이 졸리다 뭐 꺼벙하다. 못 봐주겠다 어쩌고 하시더니 선글라스 한 3주 끼고 그 다음에 안경 끼니까 또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늘 변화를 줘야 네. 되나 봐요. 또 이게 지겨워지실 때쯤 되면 다시 네. 그때는 뭐 코주부 안경이라도 또 쓰고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당백 시즌2 21번째 책. 근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네. 요즘 구독하기 너무 슬퍼요. 네. 기운도 안 나고. 네, 조금 더 힘 좀 내주십시오. 저희도 힘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서 구독하기랑 좋아요. 네, 그걸 좀 많이 까먹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많이 좀 눌러주시고. 네. 그래도 그거 얘기하니까 조금 늘었던데요. 지난 시간에. 아, 그렇습니까? 네. 제자리수였다가 아주 네. 조금 늘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몇 차례 이제 예고를 좀 해드렸었죠.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만나는 시간 한번 갖겠다. 네.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조금 급해서 여러분께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더 이상 뭐 지체하지 않고 이번 주 토요일 네, 몇 시죠? 저녁 7시. 부부의 세계 시간은 피해 주세요. 아, 그거 하나? 네, 금토는 부부의 세계 본방사수 해야 하거든요. 몇 시에요? 제가. 부부의 세계는? 그게 한 10시 50분쯤. 아, 그 전에 11시 끝냅니다. 다 돼서 예. 합니다. 저녁 7시부터 네. 대략 한 1시간 남짓 정도 아마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네. 만나게 될 테니까 팟캐스트 듣는 분들도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저희가 공지통에 올리겠습니다. 저희와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네. 직접 또 저희와 대화하는 시간 오. 한번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네. 며칠이죠? 날짜로 따지면요. 네. 4월 25일입니다. 네, 4월 25일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네. 네, 꼭 그날 들어와 주세요. 만약에 너무 안 들어오시면 6명 어떡하죠? 있고 뭐 이러면 어떡해.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 네, 우리를 더 이상 슬픔에 빠지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토요일 저녁 7시 일당백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저희의 네. 라이브 채널이 바로 있을 겁니다. 그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21번째 책 또 만나봐야 되겠죠? 네. 시즌2 21번째 일당백 선정은 어떤 책입니까? 지금 좀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고 안 끼고 나오고에 따라 가지고 또 네. 반응이 달라지더라. 네. 그러니까 적당한 자극이 밀당을 계속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죠. 바로 오늘 그 주제에 관한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인간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 그 조직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가족을 속하게 되고 그리고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 직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뭐 끊임없이 조직에 살다가 이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들이 근데 영구한 게 아니단 말이죠. 아주 영속적인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멸망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멸망하기도 하죠. 자, 그런 것들이 결국 조직은 적당한 자극과 적당한 변화가 없으면 이 조직은 결국은 사라지더라. 그 조직에 관해서 사실 오늘 살펴볼 좋은 책이 하나 있거든요. 조직이란 게 네. 근데 가족 같은 것도 조직으로 들어갑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조직이라고 할 때 이 책에서도 이제 그 독일의 사회학자 테니스의 견해를 빌려가지고 그 1차 집단, 2차 집단 하는 거 있죠.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교과서. 모르겠어요. 그거는 안 배웠어요. 아니 우리 배웠어.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안 배워. 그런 학교가 어디 있어? 우리 학교에서는 명문고라서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아니야 배웠어. 고등학교 때 네.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 네. 배워요. 독일어과에서는 배웠나 보죠. 아니야,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게마인이 아마 1차인가? 그렇죠. 공동사회라고 하죠 보통. 네. 그리고 게젤샤프트는 이익사회로 보통 번역되죠. 이익사회. 뭐 어떤 또 사람마다 이제 그걸 어떤 사람은 공동체 조직, 어떤 사람은 기능체 조직 이렇게 분화하기도 하는데. 가문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공동체인 거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형성된 조직이 바로 1차 집단, 공동사회,
바로 지금 그 가문, 네. 집 그리고 마을 이런 것들을 촌락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윤을 내야 된다. 네. 군대 같은 경우는 뭐 국방 안보라든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 또 관청 그 정부 같은 경우는 행정을 또 해야 행정을 해야 되니까. 된다. 이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을 보통 기능 조직이라고 하죠. 동문회 어떻게 됩니까? 동문회. 동문회는 그 이차지. 애매하다고. 1차 같기도 하고 2차 같기도 하지 않니? 근데 그렇게 치면은 가정도 네. 맞습니다. 어떤 네. 출생과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목적을 갖고 하는 건데 왜 1차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제 사실 그 겹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뚜렷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점이지대. 이 지리에서 예전에 점이지대라 해가지고 양쪽 어떤 지리적인 기후적인 특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거를 점이지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네. 아, 목적이 안 맞으면 네. 조직원을 조직 잘라는. 와해시키면 되지. 그 예를 들면 너 애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네. 애를 저 조직에서 제외는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건 좀 다르지 않나.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일종의 공동체 조직 그 1차 집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성원 자체의 어떤 정서적 만족이 목표가 되는 거죠. 정서적 아, 만족. 그러니까 정서적 어떤 안정이라든지 그렇겠죠. 평화라든지 쾌적함 음.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이 1차 집단이고 2차 집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뭐 2차 집단 내에서도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아주 인간적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 맞는데 근본적으로 2차 집단은 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동문회는 그러면 2차 집단 같아요. 2차 집단 네. 같기도 한데 네. 정서적인 이제 그걸 준다면 애인 또 찾으러 가나 동문회. 특수 목적이 있네. 근데 이제 보통 동문회가 이제 어떤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 조직에 들어오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그 학교 고등학교를 출신이면, 다녔으면 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향후회 같은 거니까 같은 그렇죠. 동네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향후회 같이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보면 좀 더 1차 집단에 가깝지 않나. 네, 요즘 동문회 모임 있으세요? 아, 나 그런데 절대 안 나가잖아. 찾지도 않아 나를. 근데 이제 오늘 시간이 굉장히 어찌 네. 보면 의미 있을 수 있는 네. 게 요즘에 사실 뭐 코로나 사태 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모임 자체가 모임도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이른바 뭐 회사 같은 데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그 조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조직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네. 이탈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또 극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 같은 걸 통해서 네. 우리 사회 여러 뭐 공동체들도 그러니까 꼭 조직 막 회사 이런 거 아니더라도 공동체도 꽤 많은 균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변화하는 계기가 그렇죠. 됐으니. 그러니 오늘 시간은 다른 우리 일당백의 날보다는 좀 더 실생활에 네. 도움이 좀 되는 그런 날이 아니겠는가. 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그런 날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조직의 성세하니까 뭔가 좀 딱딱하게 느껴지면서 이게 뭐 회사를 그러니까 조직하면 일단 개인적으로 딱 느껴지는 게 뭔가 공기업이나 회사 이런 집단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책이 관심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그냥 일반 평범한 주부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아무래도 속해 있지 않다 보니까 맘카페. 가족 저는 맘카페 활동 가족도 잘안 조직이죠. 하니까. 우리가 1차 조직이죠. 1차 조직. 네. 그러니까 조금 이 책이 그렇게 나에게 와닿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오늘 딱 책 제목 듣자마자.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네네네. 그럼 너는 오늘 빠질 아니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진짜 취급할 거야. 우리 조직에 속해 있잖아 너도. 그렇죠. 이것도 조직이죠. 우리도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당백 조직이죠. 조직이죠. 오. 목적이 있고 네.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네요. 우리 조직입니다. 조직의 일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조직에 안 속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이든 가족이라는 하다못해 조직에 속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조직은 속해 있습니다. 하다못해 네. 그 동민이라든지 그 면민이라든지 그 군민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으로도 어쨌든 규정이 되니까 물론 그걸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직화의 범주에 들어간단 말이죠. 네. 거기 아파트 저 주민들끼리 사이좋게 지낸다면서요? 저는 되게 외딴섬이죠. 거기서도 또? 이게 저의 약간 성격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직에 제가 속하는 걸 좀 약간 꺼려하는구나. 꺼려하는 저 혼자만의 개인 플레이를 즐겨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사람들 보니까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사람이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뭐였죠? 그
필립 말로 네. 탐정을 봤습니다만 거기도 아주 외롭고 고독한 탐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근대사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가 있을 망정 사회화하려는 그 욕망에다가 동시에 또 개인화하려는 이런 것들이 모순적으로 작용하거든요. 맞아요. 사회화와 개인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모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조직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에 속하게 되고 네. 학교라든지 하다못해 지금 여러 가지 동호회 모임들, 뭐 팬카페 무슨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 다 조직이란 말이죠. 이 조직을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은 우리 삶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네. 특히나 그리고 지금은 사실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라고 보는 분들도 분들도 많거든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로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 7명 중에 1명이 자발적인 단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사태는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역사 이래 인간은 항상 서로 교류를 하려 하고 서로 이제 만나고 어떤 뭐 상업이 되었든 전쟁이 되었든 만나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스스로 격리가 들어간 거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전에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할 때도 네. 그때도 그때 이런 잘 몰랐으니까 아. 전염된다는 걸 잘 몰랐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만났단 말이죠. 지금 이제 알아서 스스로 막 격리하고 네네. 다른 나라와의 뭐 어떤 출입국이나 이런 것도 다 네. 애써 차단하고. 차단하려고 하는 네네.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좀 어떤 정도로 진정되고 나서 나타날지는 아주 잘 모른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크게 이제 인류 역사의 변화를 주는 요소가 3대 요소를 보거든요. 네. 제일 첫 번째가 인구예요. 인구. 인구 숫자가 줄어드느냐 늘어나냐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거든요. 네. 하다못해 우리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완전 인구의 어떤 숫자 때문에 지금 그 국가 전체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자원 환경이에요. 자원과 환경. 자원과 환경. 예를 들어 석탄을 떼다가 석유로 가는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 환경의 어떤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이상 기후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또 인류 역사 그 자원 환경 하나로 보고요. 세 번째가 기술이거든요. 기술. 뭐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삶에 영향을 많이 주죠. 증기기관, 그렇죠. 바로 산업혁명. 세탁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의학 기술도 되겠죠.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들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어마어마한.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런데 그 세 개는 보통 우리가 잘 익숙한데 그 사실 네 번째 요소가 있단 말이죠. 혹시 그게 커피 아닙니까? 1kg 커피죠. 1kg 커피가 우리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주문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진짜 주문하신 분들 꽤 네. 많아지셨어요. 자, 그런데 1kg 커피에서 네.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네, 카메룬 블루 마운틴 제품이 아. 새롭게 출시됐는데요. 이 제품은 패키징을 종이로 해서 또 친환경적인 요소를 우리 사장님께서 신경 쓰셨다고 합니다. 환경까지 이게 바로 또 신경 쓰셨네. 네. 인류의 두 번째 영향. 그렇네요. 네. 그리고 블루 마운틴 하면 또 커피 중에도 굉장히 그 네, 고급 최고봉. 커피죠. 네. 네, 블루 마운틴. 아시죠? 커피 이름 들어봤는데 그게 고급인지 몰랐어요. 향 자체가 완전 고급. 달라요? 이게 어디 거라고요? 카메룬? 아, 카메룬. 카메룬 또 축구로 유명합니다. 축구 알지도 못하면서. 네, 카메룬의 네. 블루 마운틴 신제품이 나왔고 아주 좋은 향과 좋은 맛 그리고 거기다가 친환경 포장까지. 오. 예, 우리 1kg 커피가 아주 신경 써서 만든 신제품이니까 네. 혹시 다른 커피들에 조금은 지루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네. 친환경 포장된 블루 마운틴 카메룬의 눈물. 난 커피 농가 지원하고 있어. 눈물 아니야. 행복해. 행복의 눈물. 네, 행복한 눈물이라고 있잖아요. 네. 리텐슈타인. 네, 그래서 뭐 그런 카메룬에서 이 커피를 전 세계 사람들이 마실 걸 생각하면서 그 농민분들이 굉장히 행복한 눈물을 흘리신 네. 별명이 카메룬의 눈물입니다. 네, 블루 마운틴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되고요. 저희 팟빵 게시판 공지사항 들어가셔서 링크 따라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인류를 바꾼 네. 커피. 세 가지 플러스 원. 그러니까 그렇죠. 인구, 그다음에 자원 환경, 그다음에 기술, 다음에 커피도 있으나 커피는 오늘은 이제 빼도록 하고요. 커피는 뭐 자원 커피도 환경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기술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뭐 왜냐면 기술도 커피를 들어가고. 마시고 일을 열심히 해서 기술을 그래. 개발하잖아요. 넣자. 네, 다 다 넣자. 끼워 맞춰 우리. 자, 그럼 네 번째 뭐라고요? 네 번째가 바로 사실 아주 강화되고 있는 요소가 바로 조직이죠. 조직?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발전은 바로 네. 회사라는 법인 조직이 나오면서 자본주의가 완전히 그렇긴 이 하죠. 그전의 역사와 전근대와 근대를 나누는 것은 바로 법인이 들어오면서 바뀌어진 거죠. 자, 법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회사라는 게 이전에는
사람이 변하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지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세습이 되었는데 자본주의 들어와서 회사라는 게 법인이 됐잖아요. 법인은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죽으나 뭐 떠나나 그 조직은 계속 존속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거기서 30년, 40년 뼈를 뭐 바쳤다 하더라도 또 그 사람이 떠나도 또 계속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이어가면서 결국은 이 시대가 이 네. 사회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또 그런 어떤 회사가 돌아가는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회사가 저렇게 법인으로 만들어지니까 예전에는 교육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우리가 물론 플라톤이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한 500년 이상 존속을 했습니다만 거의 뭐 보통 스승이 만들어가 학당, 서당 개념이거든요. 네. 그 서당은 스승이 돌아가면 끝나잖아요. 학교도 이제 법인을 만든 거예요. 학교 법인을 만든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가 쭉 넘어가는 거죠. 그 종교들도 딱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네. 종교들도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법인이 만들어지고 다 그런 식으로 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에 사람으로의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사람처럼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어줬다. 이게 결국 그 조직의 그 법인 조직을 만드는 이게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네요. 사람이 아닌 것에 네. 인격을 부여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속성을 가진 네. 어떤 존재가 우리 사회에 등장하면서 네. 우리 사회가 큰 변화를 겪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큰 기계가 필요한데 이걸 한두 사람의 돈을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네. 자, 그럴 때 이제 주식회사라는 것들 법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이제 이 돈을 모아 가지고 그 기계를 만들어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죽어버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돈 낸 사람들이. 네네. 그럼 돈을 낼 수가 없는데 이 법인이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안심하고 돈을 내 가지고 그게 권리가 계속해서 보증될 수 있게 만들어놨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더 갈수록 길드 같은 거예요. 길드는 조합이죠. 길드랑은 달라요. 이 지금 말하는 근대 사회 회사는. 길드는 이제 보통 중세 시대 때 특정 기술을 가지고 이제 특정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딱 우리들끼리 요 분야에서는 일종의 독점을 만들죠. 이익단체 같은 이익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네.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고 기술을 못 배우게 만드는. 물론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다 보면 그거 갈 수 있습니다만 네. 길드라는 것은 이제 법인하고 다르게 그 어떤 인격적인 것들이 그 모인 같이 거죠. 그죠. 인격들의- 아버지가 아들을 간다든지 네, 후계자가 예 그렇죠. 좀 다른 근데 의미죠. 갑자기 길드는 또 왜 아니, 궁금해-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런 조직이죠. 최초의 회사 시스템을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초반에 어떻게 그게 만들었나?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또 아,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길드가 떠오르면서. 최초의 회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네. 따지자 보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만 네. 어떤 조직 개념으로서의 어떤 그 뭔가 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집트 그 투탕카멘 왕 이런 거 있죠. 피라미드 네네네. 만들 때. 네. 그게 사실은 조직의 먼저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기술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일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조직의 시작이죠. 뭔가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조형 조직이라고 하는데 건물 영자를 써 가지고 조형 조직을 만든 게 조직의 아주 보면 기원이 될 수 있겠죠. 가족 이런 걸 빼고서. 워낙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큰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그 중에 너는 이쪽으로, 너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죠. 나누는 것, 그게 이제 조직의 어찌 보면 기원일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이 되었느냐? 네. 그 인간이 결국 우리가 종교의 기원에서도 보고 다 봤습니다만 결국 인간이 가족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1차 조직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거기서 파생이 된 건데 결국 인간이 정말 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결국은 조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됐다는 거죠. 사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네. 사회라는 것은 조직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것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조직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는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겠네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조직하면 권력적이고, 권력도 있고 네. 그다음에 조직 다음에 은폐, 부패. 또 뭐 무슨 폭력배, 조직 네. 폭력. 뭐 이게 이제 붙잖아요. 네. 그래서 좀 조직이란 말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우리는 조직의 쓴맛을 내가 못 봤구나. 이런 조직의 식으로. 쓴맛. 그렇죠. 근데 이제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 인류를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킨 하나의 큰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렇죠. 지금 조직 폭력 말씀 나왔습니다만 왜 폭력배도 개인적으로 조직적으로. 힘이 약해도 본래 그렇지.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조직 폭력배들이
예전에 그 별로 그렇게 싸움을 개인적으로 잘 못했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맨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죠. 네. 뭐 술 담배 자주 하고 이러면 몸이 아무리 뭐 비리비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무서운 이유는 조직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내가 당하면 우리 일행들이 와서 반드시 너를 보복한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우리 조직은 또 그렇지. 들어갈 거야.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결국 무릎을 꿇게 됐단 말이죠. 영속성이 있네. 내가 감옥 가도 네. 내 또 누군가 뒤에 올 거다. 예. 예. 그리고 또 네. 조직이 되면서 또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계속 누워있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조직이 가진 힘. 그렇죠. 그리고 결국 조직은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조직에 결국 우리가 지금 좀 나쁜 이미지로 들어왔냐면 그 조직이라는 것은 결국 조직의 힘을 가지는 이유는 누군가 결정권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조직은 반드시 명령과 그 역할이 주어진단 말이죠. 누군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완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네네. 명령 완수 못하면 그 조직원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무라는 느낌을 조직에 들어간다는 것은 의무감 뭔가를 해야 된다. 상당히 이제 좀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선택한 저희의 책은 조직의 성쇠라는 네. 책이고요. 누가 쓴 겁니까? 사카이아 다이치라고 사실 일본인이에요? 네, 일본의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일본의 하여튼 정말 석학? 석학이라기보다 이게 뭐라고 학자가 아니거든요. 원래 일본의 공무원인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조직의 성세를 썼네. 근데 이분은 진짜 네.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천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언들을 다 맞췄어요. 예언들이요? 현실에서 어떤 그 예언들을 참 많이 맞췄고 적중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왔지 않습니까? 두 차례. 네. 그 오일 쇼크 같은 것들의 도래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또 이분 같은 경우가 그 우리도 왜 그 베이비붐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네. 55년부터 62년까지인가요? 한 그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 여러 가지 그 특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를 단카이 세대, 단계 네네네네네. 세대라고 명명을 한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이 네이밍을 명명한 했어요? 사람, 네이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단카이 세대가 어떤 식으로 이 세대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이분이 사실은 제일 먼저 규정을 한 거예요. 단카이가 그 뭐 덩어리 이런 뜻인 거죠? 덩어리죠.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47년에서 49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거든요. 한 해 200만 명 이상이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이비붐인데 네. 그 세대의 어떤 특성을 이제 이 사람이 해가지고 요 세대가 요 세대에 따라가지고 일본 사회가 변화하는 것들을 제일 먼저 규정시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바로 이 단카이 세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90년대 386 세대라는 명명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도 이제 그런 식의 좀 덩어리 같이 했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그 사카이 다이치 같은 경우는 뭐 그 이후에도 또 헤이세이 30년 해가지고 그 일본의 지금 이제 일왕의 아버지가 헤이세이라는 연호를 썼거든요. 네네. 일본은 이제 우리는 서기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이제 연호를 쓰잖아요. 네네. 북한도 연호를 쓰잖아요. 주체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때 헤이세이라는 게 바로 지금 일본 왕의 아버지 때 썼던 연호거든요. 네. 그 헤이세이 30년 해가지고 그 바로 일왕이 그 89년에 그 당시 취임을 했는데 네. 그 30년 후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거의 다 맞췄어요. 일본이 이제 그 30년 후에 완전히 이게 일본의 남성의 생애 한 번도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비율이 23.4% 했는데 거의 0.1% 차이로 맞추고 뭐 그런 수치에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에요. 신기하네. 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일본의 한 해 태어난 신생아의 숫자가 100만 이하로 떨어질 거다. 그대로 딱 해하고까지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데이터를 평소에 아주 달고 사니까 네네. 이런 걸 맞추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런 예언도 하고 갔죠. 지금 일본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후에는 한국에 완전히 뒤질 것이다. 그래서 뭐 한 이제 일본은 세계 50위 정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나가고 왔어. 앞으로 이 정도 지금 10년 안에 해결 못하면 그렇게 갈 것이다. 이분 예언은 거의 다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분이 동서고금의 지식에 엄청나게 박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어떤 살아온 한번 편력을 살펴보는 게 상당히 네.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무 자체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관리 출신이에요. 네. 우리 집에 행정고시 걸린 거예요. 아. 행정고시 걸려가지고 이분이 이제 1935년 출생인데 네. 그 오사카 출신이에요. 오사카. 일본의 오사카 지방 출신이죠. 그러니까 맛집이 많죠? 맞지만 그리고 오사카가 상업
상인들이 네. 그 맞습니까? 상업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한번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부산하고 오사카가 결혼식 때 식사를 안 주고 부주 봉투를 내면 반드시 돈 또 돌려주는? 돈을 돌려주는 것들. 그 문화가 이제 부산하고 오사카 그만큼 실용적이고 그리고 장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변화 기획을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쪽 출신인데 뭐 대학교를 갈 때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공부를 뭐 열심히 하고 잘한 편은 아니었대요. 대학은 삼수를 했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 하다가 네. 일본에 이제 도쿄 대학을 들어갔죠. 동경대학을. 그 동경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건축 이런 거 기사가 되고 싶었는데 네. 실력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시 문과로 와가지고 이제 우리로 치면 일본 이제 우리 치면 행정고시죠. 일본의 그 관료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자기 형이 그 당시 우리 치면 제일 그 우리나라 행정고시 재경 파트에서 제일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부서가 재무부라든지 기획재정부 뭐 이런 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 형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형하고 같이 근무하기가 부담스럽다고 일본 통산성에 들어갔어요. 통산성. 통산성? 통상산업부. 우리 치면 상공부. 옛날 산업자원부. 네네네네. 요즘 치면 예,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어떤 조직이냐면 일본의 통상성이라는 건 일본의 산업을 지도하거든요. 일본 경제라는 것은 회사를 지도한단 말이죠. 관료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자 회사들의 뭐 과당 경쟁도 좀 자제를 시키고 뭐 회사는 뭘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아이디어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뭐 아주 그 통산성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디어를 아주 많이 발굴했는데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요? 안 좋아하죠. 밑에 애가 너무 튀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료에서는 출세하려면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이 사람 말 잘 듣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사고를 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무탈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공무원으로 출세하는 방법은 지각 안 하고 지각은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막 휴일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TV를 보는 아이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자꾸 이 사람한테 보여줘라 이거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특별한 기획을 하지 마라. 그냥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해라. 네. 그러면 출세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런 걸 하다가 기획을 한 거예요. 네. 만국박람회를 한번 열어보자. 만국 박람회? 엑스포.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위에서 사표를 받아라.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일을 하느냐. 왜 튀는 행동하는 예.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선택한 전략이 내가 이렇게 잘릴 수는 없다. 그렇게 어떤 전략을 선택했냐면 그 중요한 부처에 네. 그 좀 국장이라든지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운전기사들 매일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운전기사들한테 엑스포가 좋다는 걸 계속 설명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기사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뭐 나오면 자기 이제 그 오너? 차로 모시는 네. 이제 그 고위 관료들한테 이런 이야기 주는 그걸 노리고 계속해서 1년간 해가 결국은 엑스포 여론을 만들어내니까 성공한 거예요. 대단하시다. 네, 그러니까 이 공무원으로는 진짜 이게 아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 오사카 만박을 성공했는데 만국박람회. 만국박람회. 네. 이때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관람한 인원이 6,500만 명이에요. 그럼 이거는 일본 내 사람들만 전 세계도 가는 오지만 거예요? 우리가 여수 엑스포가 똑같이 봅니다. 우리 주로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만 외국도 네. 많이 놀러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아주 대성공을 거둔 거군요. 이 오사카 엑스포라는 것은 그게 일본 사회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이게 끼친 영향. 그거를 주로 일본의 어린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많이 와서 봤거든요. 이걸 네. 가지고 어마어마한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오사카 그 엑스포를 가지고 만든 유명한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어요. 그 뭐예요? 20세기 소년. 20세기 소녀? 근데 그게 바로 엑스포 그 바로 오사카 만국박람회 약간 배경이 된 거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이 오사카 만국 박람회가 언제? 1970년에 개최가 됐죠. 1970년. 근데 이분이 그 오사카 엑스포를 하면서 여론을 만들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60한 5년 6년부터 이제 고등학생들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다르다 이거죠. 이전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단카이 세대, 단계 세대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요 애들은 특성이 뭔가 다르구나 기존하고. 네. 이 아이들은 뭔가 얘들은 서로 간에 이제 이게 그 우리 과학에도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많으면 달라진다. The more different. 많아지면 어느 순간에 이게 갑자기 확 변화가 일어나요. 맞아요. 뭔가가 우리가 예를 들어 한 명, 두 명이 만나는 것보다 서너 명이 만나면 갑자기 정보 어떤 서로 교류하는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뭔가가 있다 해가지고 이 단카이 세대를 계속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을 75년에 썼고 이 단카이 세대가 앞으로 이제 일본에 어떤 그 큰 어떤 족적을 남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잡았는데 네. 그 재밌는 것도 많습니다. 단카이 세대 때는
어떤 게 가장 유행하냐면 스포츠 만화가 가장 유행했다거든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스포츠 만화의 일본 스포츠 만화의 특징 극기잖아요. 이 지금 괴로움과 이 시련을 참고 견뎌서 결국 우리는 성공할 거야. 이걸 해가지고 지금 아이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힘들지만 선생님 말 잘 듣고 이러다 보면 반드시 보상이 올 거야. 이게 단카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단카이 세대 중에 특출한 스타가 안 나온다는 거야. 다 평범하고 무난하기 때문에. 덩어리가. 그럼 요즘이랑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요즘의 어떤 인재상과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사에 가장 맞는 인재들이죠. 네. 불평불만 없이 규격화되고. 규격화되고. 네, 시키는 일 잘하고. 네. 네. 근데 그 양의 변화가 질의 변화를 네. 예, 가져온다는 건 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 예가 당장 생각나진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요계라고 치면 네. 앨범을 사는 사람들이 뭐 5만 명에서 갑자기 200만 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뛰어난 아티스트가 막 네. 나오지 않아도 200만 명이 되는 순간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명일 때는 없던 뛰어난 아티스트가 200만 명일 때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 일종의 티핑 포인트로 작용해가지고 갑자기 확 쏟아지는 거죠. 네.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질의 변화, 그러니까 뭔가 좋아진 뭐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양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네. 실제로는 양이 먼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질이 바뀌는 경우가 우리도 그럼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우리의 질도 더 좋아지겠다. 그렇게 되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사람이 이렇게 딱 똑같이 셋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 구독자가 늘어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저희 셋이 다 바뀝니다. 저도 철학자가 돼 있고요. 네. 우리 정민여도 책을 막 100만 권씩 읽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정박님이 이제 우리를 웃겨주실 수가 있겠지. 예,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 사람은 이제 관료 출신으로 이렇게 정말 공무원으로서 하기 힘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것들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책을 쓴 거군요, 그러면. 네. 근데 결국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하나의 어떤 엑스포를 성공시켜요. 그 오키나와 해양 엑스포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해요. 그 당시 이제 그 일본 오키나와가 1970년대 들어와서 반환이 됐거든요. 미국 땅이었어요. 네. 미국의 식민지. 네. 그게 70년대 이제 반환이 됐는데 네. 네. 당시 일본 이제 사토 내각에서 가장 큰 고민은 네. 인구를 제발 유지시켜 달라. 오키나와 내 오키나와 안 그러면 다 인구들이요? 빠져나올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오키나와 인구를 유지시키는 게 오키나와를 발전하는 첫 경이 됐는데 네. 이 사람한테 미션이 떨어졌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머리를 잘 썼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인구를 낼 거냐 네.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오키나와를 관광지로 만들어야겠다 이거죠. 추라우미 이때 만들었나? 추라우미가 뭐죠? 수족관. 그걸 오키나와 왜 이렇게 입을 실룩실룩 좋아하세요, 정영진 씨? 아니 워낙 우리 우리 정민여가 일본 전문가니까. 한때 일본을 좀 네. 다녔으니까. 네. 지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딱 고민을 해보고 뭐 혼자 다 한 건 아니겠지만 자료를 딱 분석해보고 네. 이걸 관광지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이거 관광 산업을 만들어가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오키나와 사람들이 어디 떠나지 않을 거야. 네. 라고 해가지고 이 관광지 만들 때 아주 유명한 미국의 알렌 포바스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애틀란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어떤 미국의 어떤 일종의 유흥가를 만들어내고 관광지 만드는 전문가거든요. 여기 그래서 아메리칸 빌리지가 있어 실제로 그래요? 오키나와예요. 그래요? 오키나와 안 가보셨어요, 정영진 씨? 아니, 가봤는데. 네네. 거기 왜 확실히. 이렇게 작은 미군 마을 같은 거 그렇구나. 있잖아요. 네. 확실히 다르네. 미국 마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름 자체가 아메리칸 빌리지라고 해서 오키나와를 가면은 가는 곳들이 대부분 거기랑 그쪽에 이제 상업이랑 뭐 식당 같은 게 그쪽에 많이 있고 뭐 간단한 놀이공원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그래요? 같고 네 그렇거든요. 그 관광지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니까 딱 하는 거죠. 그 세계적 관광지는 첫 번째 요건이 히스토리다 이거죠. 우리가 로마를 가고 파리를 가고 뭐 가는 이유가 딱 히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스토리. 히스토리가 없으면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는 황태자의 첫사랑 해가지고 그 이제 관련된 뭐 문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네. 가서 딱 맥주를 마시면서 황태자 이런 스토리텔링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스토리텔링이란 말도 쓰는데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사이팅 볼 것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음악 리듬과 그리고
뭐좀 하지만 네. 여성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네. 해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반드시 3개 이상은 있어야지 성공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딱 작전을 짰냐면 일본의 국민 가수 뭐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오키나와를 주제로 한 노래를 만들어 보급을 한 거예요. 오키나와를 가지고 노래 만들고 또 오키나와의 풍광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바로 산타페 미야자와 리에 사진을 찍은 사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세계적인 사진가거든요. 네. 산타페 얘기했죠? 미야자와리의 누드집. 그 사진가를 불러가지고 오키나와 사진을 찍은 거예요. 누드집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전 세계 이제 일본과 전 세계 릴리스를 한 거죠. 그렇게 작전을 딱 사고 나서 오키나와가 완전히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20년 후에 오키나와 인구는 77만이 아니라 120만으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네. 이 사람이 아주 이제 그런 프로젝트에 강한 거예요. 네, 지금의 진짜 오키나와를 있게 만든 분이네요, 이분이. 뭐 어쨌든 기획을 오키나와 해양박람회가 사람 모으고 자 여기 이렇게 좋은 거니까 앞으로 휴가와 휴양은 여기서 즐기세요 이런 네. 작전을 짠 거죠. 하긴 어찌 보면 오키나와는 좀 불리한 조건일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바닷가라는 게 사실 일본 어디 가나 바닷가를 볼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오키나와만의 특별한 뭐가 없을 수도 별게 있는데 없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본토랑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갖고 네. 그냥 맘 먹고 쉽게 가기는 또 쉽지가 않다. 네, 그런데 오키나와를 아주 무슨 저 휴양 도시로 네, 네. 네. 잘 컨셉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좀 필요하겠네 진짜. 네, 우리 근데 또. 아시다시피 또 이런 분들은 조직에 오래 못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성공시키고 나서 70년대 말에 이제 옷을 벗는 거죠. 빨리 나와서 큰일 해야죠. 아니, 큰일을 도모해야죠. 옷이 벗겨진 거죠? 아니요, 뭐 본인이 본인 이제 나왔어요? 뭐 본인이 이제 더 이상 할 일 다 해봤다, 충분히 경험해봤다 하고 네. 나온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결국 보니 문필 재주가 있는 거예요. 글 쓰는 네.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일종의 작가가 됐어요. 근미래 소설을 쓰긴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후, 10년 후의 미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주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0년 후 어떻게 변하는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이제 뭐 그 인기를 얻게 되었고 네. 또 그 다음에 또 역사 소설도 쓴 거예요. 소설도 써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네. 그 우리나라에 번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면 아주 임진왜란 일으킨 그 악마적 존재로 돼 있는데 또 일본에서는 다르거든요. 일본에서는 이제 아주 그 성도 없는 비천한 존재에서 최고의 어떤 고귀한 신분으로 올라갔다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썼는데 그것도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또 다른 이제 쓴 것도 드라마로 만들어져가지고 뭐 시청률도 아주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다재다능했죠. 네. 그렇게 계속 작가 생활을 하고 강연을 하고 이분은 일종의 일본의 국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일본의 이제 나라의 스승 정도.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 역할을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가장 한일 관계가 좋았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 사람을 98년인가 9년에 이 사람을 그 자기 내각에 초청해 장관을 시키는 거예요. 경제기획청 장관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앞으로 일본에 이제 거품 그 89년 거품법을 깨어지고 나서 일본이 계속해서 장기 불황 잃어버린 10년이 됐는데 네. 당신이 그 탈출 계획을 짜라. 사카이야 다이치라는 사람에게. 이게 사카야 다이치는 필명입니다. 이름이. 아, 그래요? 이름이 본명 이제 따로 있어요? 본명 따로 있는데 하도 이제 이 이름이 유명해가지고 네.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한 2년간 경제기획청 장관을 지냈죠. 그래서 일본의 IT라든지 이런 것들 뭘 좀 했어요 그래서? 뭐 나름 그래도 괜찮은 성과가 좀 났습니까? 그 방향성을 좀 잡았다고 보여지죠.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가 이 사람은 우리 이제 예전 노무현 대통령 그 이쪽도 우리가 수도 이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항상 수도 이전 논자예요. 아, 그럼 도쿄에서 어디로 다른 쪽으로 가자 가자는 그래요? 거죠. 그러니까 어디라도 좋다. 도쿄가 아니라면 된다는 주의예요.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적 관점은 이 사람은 관료가 중심을 잡는 사회는 표류한다는 거예요. 관료가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이 사회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관료는 현상 유지의 전문가들, 과거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펼쳐내는 건 관료의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거죠. 관료는 주어진 일을 하고 법과 규칙에 따라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새로 때려 부수고 엎고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관료가 힘이 너무 세고 하니까 이 관료 신화를 깨기 위해서는 수도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봐라 이거죠. 전 세계 선진국들은 수도와 경제 수도와 정치 수도가 분리되고 있다. 근데 왜 일본은 모든 것들이 집중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그 계속해서 수도 이전을 제안을 하고 했는데 안 되고 있죠 일본도. 근데 사실 이 이제 사카야 다이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나라에서 일본하고 친밀한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채택을 했거든요. 이게 많이 이 사람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요? 상당히 많이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알려져서 그렇지, 대중적으로 안 알려져서 그렇지, 기업의 웬만한 사람들은 이 사람 다 책이나 알고 많이 있는. 알고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은퇴해가지고 글을 계속 이제 쓰고 하다가 그 마지막 유작이 이제 그거 바로 인구 감소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네. 이걸 쓰려고 하다가 결국 작년에 돌아가셨죠. 완성을 못 시키셨어요 그러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네. 이 본인이 경험이 많잖아요. 관료 경험도 해봤고 여러 가지 이런 그 프로젝트 경험도 해봐가지고 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게 단순한 책만 가지고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게 살아있는 지식들. 거기에다가 또 문제는 동서고금에 정말 해박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역사의 어떤 역사를 분류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일본의 엘빈 토플러로 불리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엘빈 토플러보다 수준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새로운 사회를 지금 지식 지금 지가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거든요. 지식 가치 혁명이 시작됐다. 지식 가치 혁명.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영어식으로 하면 knowledge value society, 지식 가치 사회가 열리고 있다. 엘빈 토플러 제3의 혁명하고 좀 다 어찌 보면 비슷하긴 한데 미래학과 관련해서도 이분이 가장 제가 보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지가 혁명과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열리는 것들을 가지고 기존의 시대들을 쭉 한번 분석해 보면서 네. 아주 뭐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오늘 조직의 성세도 나오는데 이것도 뭐 일종의 인류 역사를 다 리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발현왔는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그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게 네. 책과 경험과 여러 가지 사람과의 대화와 교류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사카이 다이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비판을 하자면 네. 너무 기술 결정론적이다. 결정론적인 좀 요소가 있다. 음. 그건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또 이제 물론 사람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면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지 않느냐. 좀 환경을 인간의 의지보다 좀 우위에 놓고 있는 점도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좀 기존의 어떤 역사라든지 기존의 어떤 정통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발칙하고 담대한 상상이나 해석이 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있긴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용적으로 접근할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는 데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도 한번 들어보는 게 아주 일리가 있다. 이런 근데 생각이 주로 이분은 그런 기반을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인 뭐 과거의 역사나 미래를 다루는 거예요? 아니면 일본 내에서 그거를 다루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거는 네. 정말 그 동서고금을 망라한 지식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박학하고 아주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가지고 뭐 읽다 보면 뭐 미술, 음악, 그 뭐 세계 역사, 지리, 경제 그리고 특히 이과적인데 좀 약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주 나름 강해요. 그리고 이분은 아주 그 엘리티즘을 아주 공격을 잘해요. 그 엘리트의 어떤 허위 의식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거든요. 본래 문과와 이과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아주 딱 한마디로 해요. 보통 문과를 가는 사람들은 겁이 많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니까 이과는 이공계는 천재냐 천재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이냐 실패냐 빨리 결정난다는 거예요. 이공계 빨리 결정나잖아. 이 그런 재주가 것 있냐. 같아요. 네. 근데 문과는 그게 아니 천천히 가니까 좀 느리게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니 그런 식으로 한 단면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어내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명문대를 나오면 엘리트 인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엄청나게 공박을 하는 거죠. 그거는 시험만 잘 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험 치기의 명수지 어떻게 그게 인류 인재냐 이거죠. 그러면서 아주 그러니까 뭐 물론 본인도 동경들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근데 잘 얼매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이분의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읽은 바로는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은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분이 관심 있는 것은 그 정치의 어떤 내용보다는 네. 이 어떤 경제, 물질적인 생산 구조를 바탕해서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 정치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그 사이의 어떤 물질적 생산 구조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적으로 왜곡된 뭔가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교육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뭐 예언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지 네. 않습니까? 사실 95년에 그 옴진리교에서 살인까지 네네네. 살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조직의 성세 책 보면 이게 93년에 일본에 나온 걸로 아는데 네. 그 약간 그 예언하고 있어요. 옴진리교의 예, 그런 식의 형태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교육이 자꾸 이루어지면 네. 절대적인 선생이 이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학생들은 선생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학생들 사이는 절대적으로 평등해가지고 서로 막 기분 안 나쁘게 말 맞춰주는 것만 하면 이런 아이들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사람들만큼 이용하기 쉬운 인간들이 없다. 누군가가 이용하기 제일 좋은 인간들이야 이거죠. 누군가에게 복종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일본 사회가 조만간 아주 위험해질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등장한다면 2년 뒤에 딱 그 엄진리교가 나왔는데 그 엄진리교의 그 대부분의 신도들이 엘리트들이거든요.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공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다 그 뭐 몇 년 사이에 예언을 척척하고 다 맞아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당시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네. 평준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교육 시스템에서 제일 잘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네. 그들을 이렇게 이용하려 하면 네. 얼마든지 이게 복종할 수 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무라카미 하루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실 그 이게 좀 예담입니다만 그 엄진리교 네. 사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1983가 그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설이고 실제 바로 엄진리교를 믿는 교도들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다 해가지고 언더그라운드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을 2권 냈어요. 약속된 장소하고 2권을 냈는데 그 재밌는 게 나와요. 자기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엄진리교 신자들하고 이 정서적인 거나 살아온 거나 그래요? 학교 싫어하고 선생님 싫어하고 학교라는 그 누군가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근데 왜 자기는 엄진리교를 안 믿게 되고 이 사람들 믿었느냐 그 물론 이제 소설가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책에 그렇게 나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읽은 건 아닌데 네. 그 무라카미 하루키와 엄진리교 신자들의 차이는 소설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소설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왜?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자기같이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소설을 읽다 보면 엄마가 밥 먹으라 이러면 다시 책을 덮고 또 밥 먹으러 가잖아요. 현실과 환상을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구의 세계에 들어갔다가도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소설을 안 읽은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건 그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엄진리교 신자들한테 당신들 김치 먹어봤냐? 김치 안 먹은 사람들은 다 엄진리교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어릴 때 소설을 읽었느냐? 근데 공교롭게도 거의 다 소설 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엄진리교 신자들 그래요? 중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결론을 내렸다는데 환상과 현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이런 것들이 소설인데 이걸 안 읽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교주가 만들어놓은 신념이 딱 있고 그 책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설 읽는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이 세계와의 모순은 항상 소설은 주인공과 세계가 모순을 하잖아요. 끝까지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소설을 안 읽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세계와 내가 인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걸 못 받아들이고 그 충돌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바로 그렇게 학교 공부만 하고 선생님이 소설책 읽으면 안 돼 하면 안 읽고 이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죠. 누구에게가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고. 제일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그런.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한 친구들이 우리가 그냥 뭐 농담처럼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왜 맨날 사기 당하기 쉽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네요. 네, 그러니까 엄진리교 그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다룬 그 책을 보면 그런 사실 경고가 있는데 그 조직의 성서에 보면 바로 그런 식의 교육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섬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직의 성쇠라는 책을 저희가 일당백 21번째 책으로 택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이제 해드릴 텐데 그러면 2부가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의 대략적인 뭐 구성이라든지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예고를 한번 좀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은 우리가 이제 딱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조직학이 없다는 거예요. 조직학. 그러니까 조직의 역사라든지 조직을 다룬 학문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조직에 관심을 가졌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엑스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다가 또 해산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조직에 대한 이제 의식에 눈을 뜨게 됐는데 그 조직에 대한 뭐 책을 찾아보려면 책이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유물과 유적 이런 게 없잖아요. 예전부터 나온 게. 그냥 기록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또 조직이라는 것은 본래 아주 은밀한 비밀이잖아요. 이게 노하우잖아요. 옛날에 왕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는 것도 아주 불경스럽게 되겠죠. 이건 좀 반역을 꿈꾼다 이래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동생을 막론하고 이런 조직에 관한 어떻게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긴 옛날에는 제일 그래도
좀 조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이제 왕과 왕을 둘러싼 뭐 신하의 관계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텐데 왕은 어떻게 됐고 그 신하들은 뭐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의 말을 복종하니 뭐 이런 것들을 쓰는 네. 것 자체가 잘못하면 불경스러운 일이 될 수 네네. 있으니 역심을 품었다. 이렇게 네네네. 그리고 또 문제가 조직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직을 잘 모르잖아요. 학자들은 조직 내부에서 들어가서 뛰어봐야 아는데 경험을. 그게 문제가 있고 또 정말 조직의 달인들은 글 쓰고 남기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조직 생활에만 충실하고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도 정치에서 조직의 달인들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뭐 조직을 잘한다. 그런 사람들이 그 조직 관련된 노하우 절대 안 남기거든요. 이건 자기 재산이란 말이죠. 그런 거는 남기면 안 되는 자기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아주 뭐 자기 친한 뭐 후배라든지 아니면 뭔가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조직에 대한 거는 왜 본래 이런 조직을 관리하는 기술은 그 왕이 그 자기 후계자 네. 왕자에게 아주 은밀하게 정해주는 비기가 무림 비급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누구가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 집안 아니면 우리 그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건 너만 봐야 된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없는데 그렇지만 네. 조직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대부에도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적과 의 화해를 이야기하는 자 그놈이 바로 배신자일 거다. 그게 조직 운영 방법인 거지. 너가 배신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네. 이거는 너한테만 알려주는데 적과의 화해를 얘기하는 놈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은밀하게 네네. 한 마디씩 파편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없잖아요. 일목요연하게 항상- 정리한 그 집이 없으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는데 근데 네. 조직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면 또 사람들이 재미없을 거잖아요. 너무 대학교죠. 그렇죠. 수업 같죠. 원론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바로 사례부터 나오는 거예요. 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정관념 깨주겠다는 거죠. 거대 조직도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망하는가. 네. 영혼불멸하지 않다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어떻게 천하를 잡았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무너졌는가. 그것들을 일종의 요즘 현대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인사압력 신드롬이라는 거죠. 뭐냐하면 도요토미 가문이 네. 이제 그 전투를 통해 가지고 결국 천하를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점을 잡으니까 계속해서 무사들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요즘 우리하고 똑같죠. 월급을 한 달에 300만 원 받다가 이제 또 영업 잘해가지고 5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고 인데 익숙해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탁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 불만이 자꾸 생겨가는 거죠. 아니 왜 이제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았고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했는데 왜 지금 이제 뭐가 없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성장을 해야 되느냐. 자꾸 아니 나도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대리만 내가 만년 과장만 할 거야. 나도 부장이 한번 되어보자. 이런 욕망들. 나도 이제 장군 그렇죠. 대장군 이러니까 이걸 돌리기 위해서 결국은 조선을 아. 출병을 이제 자기들 말로는 출병이 침략을 했다는 거죠. 네네. 정말 조선을 중국을 침략해갖고 뭐 먹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보면 이게 역사를 한번 추적해 보면 그 인사 압력 때문에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멈추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 요즘으로 치면 갑자기 왜 우리 이제 사업 투자 안 합니까? 신규 투자 왜 안 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뭐라도 합시다 해가지고 갑자기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이런 네. 거와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니 이래 되면 언제 우리가 부장되고 언제 이사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뭐라도 벌려야지 일자리가 나온다 이거죠. 네. 그래서 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또 어떤 얘기들이 주로 이어집니까? 그 다음에 뭐 일본 이제 이 이야기인데 그 조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와 기능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큰 조직이 망하는 것도 기능 조직이 공동체화가 되면서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목적 달성해서 만들어졌는데 네. 같이 계속 있다 보니까 형님 동생.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도 군대였죠. 하나에.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외적으로부터 막아야 되는데, 에휴, 야 우리 또 장군 달아보고 별 달아보고 이게 목적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하나에 만들어가지고 우리 형님 동생 하자 해가지고 결국은 권력을 우리 잡아보자 해가지고 네. 우리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능 조직이 공동체화되면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책 다 설명해 주실 건 아니죠? 아니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입니다. 네, 일부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너무 환경 적응을 잘하면 그것도 조직이 망가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번씩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선글라스를 꼈다가 안 꼈다가 이렇게 할 때 자극을 받아야지 이게 뭔가 활력이 있고 변화가 되는데 긴장이 생기고 그냥 다 우리 좋은 게 좋은 거 해버리면 결국 그 조직은 망한다는 거죠. 고인물은 안 돼. 네. 우리도 지금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정민영이. 어떻게 다음 주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와볼까요? 네,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바로 그런 이제 사례를 들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조직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는 결국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조직은 리더가 있고 그다음에 참모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 지휘관 부서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보좌역 비서 역할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은 어떻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지금 사회가 이제 바뀌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제 미래 조직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가면서 우리에게 이제 팁을 주는 거죠. 그럼 미래 조직은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네. 사회를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아주 훌륭한 팁. 이걸 몇 년도에 쓰신 거예요? 그거 이거는 물어보려고 네. 했어. 93년. 그럼 지금 그러니까 20한 이미 7년 너무 됐는데. 지나지 않았나 싶기도 아니죠. 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그러니까 네. 뭐 다 맞고 그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좋은 책은 베스트셀러는 스테디셀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책은 정말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결국 이 책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 가면 안 되고 네.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때 이 일본 사회에 대한 문제 의식을 품었잖아요. 일본 조직. 근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아주 유사하게 다가와요. 지금 이 사람이 그때 느꼈던 문제의식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문제의식이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물론 우리도 이제 IMF 외환위기를 겪고 조직이 많이 그 환골탈태를 했고 합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의 문제, 특히나 이분이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기업 조직보다 이분은 관청 조직, 공무원 조직 그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진짜 지금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꼭 그런 사회적인 문제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거든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아이도 키우고 다들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갈 건가를 부모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조직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또 20대는 20대대로 또 30, 40, 50 다 각각의 조직에서 과연 나는 보통 대부분 다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조직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조직은 나를 항상 쳐낸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걸 알아야지 조직의 생리라든지 본질을 먼저 알고 있어야지 이 조직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런 내용들로 채워진 책 조직의 성쇠라는 일본 유명 관료이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작가죠, 뭐 작가. 국사, 일본의 국사. 일본의 국사 사카이야 다이치의 책 21번째 책으로 저희가 택했고요. 네. 본격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2부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저희와 함께 2부로 가시죠.